근데 올해는 다른 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이다. 전 세계적으로든 이번이 3대 에어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고개 비행을 잘하는 그 블랙 이글 팀이 있습니다. 네, 공군 블랙 이글 팀이 그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기술을 돌려가지고 피해가는 아슬아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묘기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아덱스가 이제 10월 17일부터 8일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먼저 부회장님께서 아덱스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올 10월에 열리는 아덱스는 2년마다 한 번씩 그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예. 올해는 이제 약간 이유가 있어 에이펙과 겹쳐서 킨텍스와 성남 서울공항하고 분리해서 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곧 다가왔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제 그 우리 관련되는 언론 그 뭐 국방부 출입 기자라든지 외신 기자들 또 우주항공청 출입 기자들한테 가서 설명도 한번 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했고 오늘 이제 좀 더 상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2달이 남지 않았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좀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국가 또 어떤 업체들이 함께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2년마다 한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 열리고 지금 다시 열리는 것이죠. 당시에는 34개 국가에서 550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K방산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한 개국이 더 늘어 35개국이고 600개 업체가 오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10월 달에 하지만 미리부터 올 초부터 이제 그 부스 이제 거기 전시하는 걸 부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스를 공개를 하거든요. 이제 계약을 하는데 2월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 계약이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십 개 업체가 지금 우리도 좀 부스 달라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역대급이다. 엄청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던 모든 전시회보다 제일 큰 역대급 전시회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든 이번이 3대 에어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제일 큰 것은 파리 에어쇼. 누가 뭐라고 해도 파리 에어쇼죠. 파리 에어쇼는 1907년도부터 1회가 열렸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도 더 된 에어쇼고. 그리고 그다음 큰 게 영국에서 열리는 판볼 에어쇼. 이 두 개가 크고 그 외 나머지 중에서는 아시아, 중동 다 합쳐서 이 서울 에어쇼가 크다는 겁니다. 부회장님의 짧은 설명으로도 좀 큰 자신감과 함께 기대감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시회에서 아주 크게 또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기술관이 있다고요? 네. 지금 인류의 미래 산업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우주항공 쪽에서는 우주와 그리고 항공 중에서도 나르는 자동차, UAM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AAM. 요즘 그 통칭해서 AAM, Advanced Air Mobility, 첨단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AAM과 우주, 이것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보여주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의력을 갖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이 산업을 개척하고 이 산업을 개척하면 우리의 그 새로운 그 경제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산업이 그 레드 오션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블루 오션에 나가서 세계적인 가장 선두주자로 서자.
이런 차원에서 AM관과 우주관 두 개의 특별 기술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과학과는 좀 친하지 않은 문과생이었지만 어렸을 때 이 한 50년, 100년 뒤의 미래를 그려보자면 저는 항상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렸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신 기술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 경제 앞으로 그런 게 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상상하던 게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주 항공 혹은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에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른 것은 이제 그래도 이게 방산 전시회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침공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이 방위 산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죠. 이 방위 산업이 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워낙 무기를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위 산업전에서는 아마도 새로운 무기 체계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KF-21 우리가 이제 개발한 신형 전투기죠. KF-21 전투기가 23년에도 선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선을 보일 겁니다. 예. 23년에는 그저 하늘을 나르는 할 수 없이 막 그냥 다른 기동은 못하고 나르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이 KF-21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KF-21이 공군에 납품이 되거든요. 이제는 개발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KF-21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을 보여주고 아마 그게 F-35나 F-22 이런 스텔스 전투기 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 비스텔스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의 전투기라는 걸 손색 없이 보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자긍심까지도 높여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투기 얘기 들으니까 전 에어쇼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에어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에어쇼는 기본적으로 이제 10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뭐 일반 민간인에게도 다 공개가 되고 학생들도 가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 개막할 때는 아마도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또 해군과 육군이 갖고 있는 모든 항공기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 이제 에어쇼에서 항상 개막할 땐 그렇게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또 이제 미 공군이나 또 미군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투기나 뭐 전략 폭격기라든지 정찰기라든지 이런 게 또 성남공 하늘을 갖다가 수놓을 것 같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개 비행을 잘하는 블랙 이글 팀이 있습니다. 예, 공군 블랙 이글 팀이 우리 진짜 우리가 아슬아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묘기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고개 비행을 우리가 네. 이번 에어쇼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건 거죠? 네. 일반 분들은 이 공중 고개를 하면은 공군 파일럿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술 기동이라고 하죠. 전술 기동 비행. 네. 네,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고개처럼 보이는데요. 그 두 대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기술을 돌려가지고 피해가는 부딪힐 것 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것까지 잘 보여줄 겁니다. 이제 그런 좀 눈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즐길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 보니까 퍼블릭 데이와 퓨처 데이 이런 식으로 좀 날짜를 나눠서 네.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이제 두 군데서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17일에서 19일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로 항공기 위주로만 전시하고 또 공중에서 이제 기동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20일부터 24일은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 위주로 합니다. 하는데 이제 퓨처데이라는 뭔가 하면은 이제
성남 서울공항은 상관없습니다. 예. 그 하니까 다 볼 수 있는데 이 뭡니까 킨텍스에서는 사실은 여기는 킨텍스 열리는 것은 전시회긴 한데 기본 목적은 비즈니스입니다. 마케팅이 거대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장이거든요. 세계적인 항공, 우주항공, 방산 마케팅 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회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비즈니스 데이라 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 고등학생까지는 앉지 않고 성인 이상만 정말 좀 신중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데이고요. 그 후에 마지막 날은 그래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가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 이게 방위 산업이구나. 이게 진짜 우주 항공이구나. 이런 걸 이제 실제로 가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퓨처 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 퍼블릭 데이라는 걸 퓨처 데이로 조금 더 이름을 바꿔서 이제 퓨처 데이.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름이 좀 바뀌었다. 미래 세대도 볼 수 있는 미래 세대는 젊은 청소년 이하를 미래 세대라고 하면 그래서 퓨처 데이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부회장님께서 비즈니스 관련 또 말씀을 하셨는데 10월에 이 행사가 펼쳐지고 또 그만큼 크게 펼쳐지는 게 에이펙까지 겹쳐서 펼쳐지잖아요. 함께 연결돼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에이펙은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동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와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차가 한 일주일쯤 있죠. 예. 그래서 정상분들은 뭐 그렇게 일찍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정상이 아닌 고위급 인사들은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그 정부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그 에이펙 그 고위 관계자들을 아덱스에 모시고 와서 실제로 좀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분들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우리 그 방산 수출, 우주항공 수출과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23년에는 그 계약, 수주, 상담 이 세 가지가 다 계약된 건 아니고 그게 290억 달러쯤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한 330억 달러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덱스에서 이루어지는 그 규모가 그 정도 네.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3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계약까지 가겠죠. 예. 이게 이제 10월 17일부터 8일 동안 아덱스가 또 펼쳐지는데 일반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즐기실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방산 얘기를 하니까 또 짚어봐야 되는 게 최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작 골든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비용과 함께 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논란이 많은데 보니까 24조 원이라는 또 수치도 좀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골든돔이 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골든돔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식화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적국 또는 잠재 적국으로부터 또는 적대 세력이 미국으로 미사일 또는 뭐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FOB라고 해가지고 부분 궤도 폭탄이라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FOB인데 뭔가 하면은 이거는 발사해 놓으면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가 명령을 하면 갑자기 대기권을 재진입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약간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이걸 구축하자 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만기 끝이 이제 2029년 1월이거든요. 네. 1월까지 구축하겠다. 2029년 1월까지 구축하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 뭐 미국의 골든돔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최근에도 기사에 많이 언급이 됐었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아닐까 싶은데 둘의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네, 당연히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돔은 이 방어를 해야 되는 구역에 이렇게 미사일을 갖다가 소음을 갖다 이렇게 반원으로 해서 이렇게 막는
우리 우주영 같은 데 보면 그 레이저나 이런 뭐 방호벽을 치죠, 그죠? 예.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돔이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아이언돔인데 이 아이언돔은 처음에는 로켓탄, 야포탄이라든지 뭐 박격포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개발했다가 지금은 미사일까지 막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골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돔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골든돔은 기존의 지상에서 발사해서 요격하는 이런 요격 체계에다 더해서 우주에서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나 더 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기술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플러스 우주를 합친 거를 골든돔인데 이 우주에 살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골든돔이라고 할 만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주에 대한 개념이 좀 추가가 된 게 골든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전쟁이 우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판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수백 개 감시 위성이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타격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며 일정표까지 제시했습니다. Once fully constructed, the Golden Dome will be capable of intercepting missiles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other sides of the world and even if they are launched from space. 비용은 1,750억 달러, 우리 돈 2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의 공습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시킨 후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가 필요하다며 취임 며칠 만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앞서 현지 시각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From Russia to the Communist Chinese and other, their capabilities, what they're trying to do to supersede us and threaten us. So our enemies, our adversaries are going to pay a lot of attention to this. 하지만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과 국경을 마주하고 대서양 태평양과 접해 미사일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도 이른바 스타워즈란 이름으로 비슷한 구상이 추진됐지만 예산과 기술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트럼프의 골든돔이 전 세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떤 발언들은 시기와 또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항상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올 초에 미국이 1,000조 원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매년 8%씩 앞으로 5년 동안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삭감된 예산이 골든돔에 좀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그리고 이 발언을 했던 시점들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골든돔 또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이 골든돔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만든 게 우주군을 이미 그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제 그 우주군이 골든돔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죠. 미리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면서 세상의 전략 구도가 다시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입을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을 만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까요? 사실은 러시아와는 오래전 이제 한 70년 동안 그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70년 이상 함께 군비 통제, 군축을 해왔습니다. 그 상당히 신뢰가 있는데 중국은 좀 다릅니다. 예. 이제
옛날 소련 때 미국이 그때 이제 INF라 해서 중거리 미사일, 핵 미사일 조약이 있습니다. 중거리 핵 조약이 있는데 그걸 폐기를 했거든요. 하면서 중거리 핵 미사일을 다 없앴습니다. 근데 중국이 중거리 핵 미사일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걸 INF 조약이라고 하는데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핵무기를 계속 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한 300 몇 기 정도 갖고 있었는데 조만간 1000기까지 갖겠다. 2배 이상 갖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는 신뢰가 별로 없고요. 더구나 이제 북한은 어떻게 할지를 정말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란은 좀 정리가 됐지만 또 잠재적으로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탄도미사일도 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날아오는 궤적이 일정한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 이상으로 날아오다가 수시로 막 이게 기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OB, 부분 궤도 폭격 폭탄이라는 거는 아까 우주에 있는 미사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주에 이게 돌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미사일이 있는 거죠.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아무런 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보호해야 되겠다.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한다 하지만 적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나 뭐 다른 미사일에 맞으면 위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위대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골든돔을 추진하게 됐고요. 지금 아마도 뭐 아까 SDI도 나왔지만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기술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방금 또 SDI 마지막에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계획이었고 그 당시엔 좀 실패였지만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워즈 계획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당시에 왜 실패했는지요? 스타워즈는 1983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겁니다.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이죠. 예. 40년 전인데 정확하게. 그때만 해도 우주에서 레이저를 쏴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 거죠. 지금이라서 개발된 게 300kW짜리 레이저 무기가 개발이 됐거든요. 예. 300kW 가지고 쏠 수 있는 게 한 1500km 정도 우주 공간에서 1500km 공간에 날아가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2초 정도 쪼이면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나고 그 속에 있는 이 가스들이 폭발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뭐 이 기체를 이렇게 좀 동체를 너덜너덜하게 만들면 이게 지구에 다시 들어갈 때 공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제자리를 못 들어가고 폭파돼 버리거나 우주로 튕겨나가거나 뭐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레이건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30kW짜리도 잘 못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많은 걸 또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능력도 부족했고 예. 더 문제는 이제 당시 SDI를 구현하려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아시죠? 코딩을 하지 않습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는데 그게 한 8천만 스텝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때 평가가 됐고 그걸 신뢰도 있게 이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도 모르겠다. 이게 신뢰도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어서 안 되는 걸로 이제 전문가들 알고 있었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죠.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미국이 저렇게 하면 이 전략적 구도가 완전히 바뀌니까 소련이 쏘는 미사일을 미국이 다 떨어뜨릴 수 있고 미국은 마음대로 소련을 때릴 수 있으면 이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할 수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이미 소련 자체가 경제적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예. 그 레이건 목적은 뭐냐? 소련으로 하여금 군비 경쟁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촉발해서 소련이 재정 고갈을 만드는 겁니다. 재정 고갈이 되면 재정 파탄이 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걸 유도했는데 성공했죠. 결국은 소련이 해체가 됐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해체됨으로써 이제 뭐 동구권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가 다 독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평화가 온 거죠. 레이건의 목적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현실성은 뭐 매우 떨어졌습니다만 외교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전략이라고 거죠.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또 전쟁의 위기에 몰려 있었을 겁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도 그렇고 늘 세계가 미국의 어떤 전략에 대응을 하는 식으로 이 세계의 흐름이 흘러가잖아요. 네. 이번에도 골든돔을 만약에 조금 성공 가능성이 좀 높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러시아, 북한, 뭐 중국, 이란 이런 나라 쪽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겠죠. 러시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주에 이제 지금 이 골든돔을 구축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0 몇십 톤, 600톤 가량의 시스템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를 쏠 수 있는 플랫폼이 우주에 위성에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 말씀은 수백 개의 위성이 보고 그게 탐지를 해서 이 작동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더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 중에서는 레이저도 있지만 그 소형 운동 에너지 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우주에서는 우리 지상에서는 우리가 야구공 같은 걸 던지면 그 중력도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대기하고 이게 부딪혀가지고 속도를 더 못 내죠. 네. 근데 우주에서는 중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진공 상태니까 한번 밀면은 끝까지 그 속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만 줘서 마하 50 정도만 밀면은 그 속도로 끝까지 가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충돌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2분의 1의 MV 자성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계산하는 게 있는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또 미사일도 날아올 테고 상대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2배로 이제 증가되면은 그건 뭐 폭탄이 없어도 충돌 그 자체로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기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이제 이 탐지 정찰 자산을 더 올려야 되고 근데 그거를 500 몇십 톤, 600톤 가까이 이제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한 150톤, 100톤, 150톤을 우주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한 대여섯 번만 쏴도 뭐 산술적으로는 우주에 대충 다 배출할 수 있다. 현대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고 다른 나라도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것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현 시점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구상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게 북한의 핵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거든요. 예, 그게 관점이죠. 관건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지금 최소한 40개, 어떤 분은 뭐 많게는 100개쯤 가지고 앞으로도 200~300개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유사시에 우리 전방에 있는 군부대에다가 투하를 합니다. 투하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핵무기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하면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쓰면은 핵우산을 작동해서 북한을 응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북한이 엄포를 넣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핵우산을 작동하게 되면 북한은 워싱턴과 뉴욕, 시카고를 동시에 ICBM으로 타격하겠다라고 공갈을 하죠.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그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고 북한이 ICBM을 미국으로 쏘았을 때 미국이 현재로서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떨어지면 뉴욕 시민 수백만 명이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하는 핵작전 명령에 서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이것은 케네디 행정부 때 발생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파리를 갔어요. 더골을 만났죠. 더골이 물었습니다. 케네디에게. 그때 이제 소련의 핵무기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으니까 소련으로부터 파리를 구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감수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말을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더골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운명은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나토에서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우리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이저 골든돔이 돼가지고 북한이 쏘는 ICBM을 미국이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대충 계산하니까 95% 이상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의 공갈이 통하지 않게 되죠. 미국은 핵 응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쓰면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막고 북한 정권은 없어진다는 그런 게 말이 되자 논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겁이 나지요. 괜히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를 썼다가 자기는 소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핵무기를 못 쓰겠죠. 그래서 북한 핵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골든돔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그런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분명히 생길 텐데 일단 이게 완성이 되는 데까지 기술적인 한계나 뭐 여러 가지 우주 기업들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다음 질문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에서 사실 방어를 하는 건데 이게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평화를 깨트릴 만한 이런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유엔의 그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라고 있습니다. 우주 조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주를 군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장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우주에 배치되는 골든돔은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네. 대량 살상 무기라면 뭐 핵무기, 그죠? 그 화학무기, 화생방, 생물무기 이런 것들인데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고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사실은 유엔에서 하는 우주조약 자체가 이게 별로 해석이 좀 불분명해지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죠. 대량 살상 무기는 아니지만 미국이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으면 미국은 완벽하게 방어하고 미국은 또 완벽하게 공격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그러게 되면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세상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오겠죠. 예.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있습니다. 또 반대 국가 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골든돔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좀 돌아가서 골든돔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골든돔이 이 레이저 무기가 현재로서는 약 300kW짜리면은 약 1,500km 반경 요격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는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저 조사경이 이게 한 몇십 센치, 큰 거는 뭐 1m쯤 되는데 거기서 쏘는 레이저 광선이 1,500km까지 가서 이 약 50cm 반경되는 걸 맞춰야 되거든요. 1,500km분에 50cm. 그 정밀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미사일은 마하 20 이상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 2초 정도를 계속 쪼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런 게 동시에 여러 개 발생한다면 그거를 작전하듯이 우리가 이제 만약 매니저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 시스템들 이런 게 간단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할 수 알 수 없으니까 아마 지구에 위에 이제 지구 궤도에 많은 정찰 위성들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또 이제 보면은 적외선 정찰 위성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상공에도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거나 북한에서 발사하면 그 미사일 꽁문에서 굉장히 강렬한 불빛이 나오고 화염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적외선이지 않습니까? 그걸 포착해서 즉각 알려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에도 금세 알려주거든요. 그 동시에 다 압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이게 어떻게 날아가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지구 궤도를 돌다가 갑자기 어디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우주에서도 요격하지만 지상에 내려오면은 다 요격하지 못한 것들 지상에 내려오면 지상의 기존의 이제 요격 시스템으로 또 맞춰야 되거든요. 이런 거와 연동 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레프터 론치라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예.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미사일 발사하는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해킹 바이러스를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작동 못하게 한다든지 또 우주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고주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쏘아가지고 발사 잘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레프트 론치라고 합니다. 레프트 론치. 이것도 지금 계획에 있고 이거의 성공 가능성도 30에서 60%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이 부분을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북한이 이제 수년 동안 KN-08하고 14 사이 발사해서 몇 번 실패한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아마 전문가들은 미국의 레프트 론치에 의해서 그 발사 못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란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네. 군사적인 위협들을 제거를 했다는 평가인 거죠. 그래서 이 종합지휘권 계획을 구축해야 되고 그게 되면은 아마 우방국 동맹국하고도 이걸 일부 공유를 할 겁니다. 이런 또 많은 또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한국에도 요구할 수도 있고 호주 같은 데는 스스로 거기 골든돔에 투자하겠다라고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면은 호주도 막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참 뭐 완성만 된다면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은 정말 튼튼한 지붕 하나를 좀 얻게 되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엔 또 뛰어난 우주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우주 기업들의 이런 전략 자산들은 좀 어떻게 우주에 활용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첫째는 이제 우주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수송 능력이죠. 네. 수송이라면 이제 우리 그냥 뭐 자동차 수송이 아니고 지구에서 우주로 뭔가를 실어 올리는 걸 우주 수송이라 하거든요.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스페이스X죠. 그 오너는 일론 머스크죠.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이제 혁신부 장관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나왔는데 내보내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정부에서 내보내면서 스페이스X가 너무 주도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의 주인이죠.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사실 우주 사업을 하려고 아마존을 만든 거거든요. 아마존에서 돈을 번 거 가지고 우주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우주 사업하는 업체가 블루 오리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블루 오리진에서 뉴글렌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지금 이제 그 골든돔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경쟁을 오히려 더 좀 붙이는 거죠.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골든돔에 대한 계획을 언급을 하면서 참 여러 나라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주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